자,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제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제 물리 데이터는 뭐가 다른 거냐면 실제 그 DBMS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DBMS를 제어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 개체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업무적인 어떤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요구 분석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개체들을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한 것들을 DBMS에 맞게 그 다음에 그 ER 관계를 설정하고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도 하고 이제 개념 설계하고 그다음 논리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이제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실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그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다가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정보 구조로부터 특정 목적의 DBMS를 처리할 수 있는 스키마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개념적 설계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개념적 설계 다음에 하는 일은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논리적 설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고요. 자, 2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응용에 대해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처리 능력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 구조, 실제 물리적인 파일 저장 구조 또는 액세스 경로를 결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에서 옵션 선택 시 응답 시간, 저장 공간의 효율화, 트랜잭션 처리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물리적 저장 장치라든가 어떤 성능, 물리적인 어떤 성능, 처리 성능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성 요소인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실제 위에서 말했던 논리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의 모델링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물리적인 어떤 개체를 실제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그 데이터베이스 DBMS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 테이블이고 우리가 그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의 테이블을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릴레이션. 그렇죠? 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은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쓰는 용어. 그다음에 릴레이션은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다. 맞고요. 파티셔닝 테이블은 대용량 데이터 테이블로 물리적인 단위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파티션으로 나눈 것은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파티션은. 그래서 이 대용량 테이블을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는 것이 파티션 테이블이다.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외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일반 테이블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한 개체이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인덱스 테이블은 일반적인 인덱스를 사용하는 테이블에 비해 접근 경로가 단축된다. 자, 클러스터라든가 뭐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걸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 이 인덱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덱스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그 테이블을 조회하는 속도를 상상시키기 위해서 조회하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근 경로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하게 됩니다. 인덱싱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사전이 있어요. 사전. 우리 인덱싱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인덱싱이나 이거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간지라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인덱스예요, 그죠?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예를 들어 두껍잖아요. 그러면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탭 같은 거를. 그러면은 태그 같은 걸 붙여놓으면 여기에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찾아가는데 쓰는 거예요. 찾아갈 때 빨리빨리 찾아가려고, 그죠? 그런 거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덱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트랜잭션은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해서 보시고요. 자,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A, C, I, D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A, C, I, D 이렇게. 그래서 원자성, 일관성, 그 다음에 고립성 또는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 영속성, 지속 가능성, 뭐 이렇게 지속성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CID. 그래서 오토미시티라고 해가지고 트랜잭션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로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인 단위 자체가 되게 원자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의 단위로. 그래서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처리되거나 all or nothing 하거나 말거나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어떤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커밋이나 롤백 연산을 할 때 이런 원작성의 특성을 갖고요. 그다음 일관성은 트랜잭션 실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언제나 모순 없이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립성은 트랜잭션 실행 중에 생성한 연산의 중간값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이렇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트랜잭션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으면 안 돼. 이렇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트랜잭션 결과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그렇죠? 데이터 트랜잭션은 한번 성공이 딱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확정된 데이터로 딱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자, 문제를 볼게요. 트랜잭션은 보통 1년의 연산 작업을 의미하는데 그 1년의 연산 작업이 최소화됐고 하나의 단위로 아예 그냥 아토믹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 가져야 될 특성,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ACID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토미시티, 원자성, 일관성, consistency, ID, isolation, 병리성, 그 다음 또 뭐 있죠? duration에서 durability, 주석성, 영속성까지. 투명성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트랜잭션에 대한 예시 문제인데 A은행에서 B라는 사람이 고객 인증 절차를 거쳐서 잔액을 조회한 다음에 타인에게 통금을 도중간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자, 송금하는 중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송금하다가 중간에 장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아까 트랜잭션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원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A은행에 B라는 사람이 고객 인증 잔액을 조회한 다음에 타인의 송금 도중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한다? 트랜잭션을 취소해야 돼요. 취소. 취소. 트랜잭션을 무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이런 특징을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트랜잭션 분석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때 필요 없는 항목은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단위 프로세스라는 것을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CRUD라고 연산이 들어가지고 테이블명, 컬럼명, 테이블 찬조 횟수, 트랜잭션 수, 발생 주기 이런 것들입니다. 연관 모듈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고. 자, 여기서 CRUD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건 뭘 약자냐면 C는 create 생성, 그 다음에 R
u d죠. d는 delete, u는 update, 그다음에 r은 갑자기 r이 생각이 나네. 예, r은 create, 그다음에 생성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read, 그쵸, read, 읽는 거, 그렇죠. 읽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삭제하고, create 만드는 거, 이렇게 CRUD 세 가지 동작이 연산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됐어요. 인덱스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조회할 때 조회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조회하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조회할 때, 이 투표를, 레코드를 조회할 때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여기 속성들 중에 여기 어떤 속성들 중에 속성을 인덱스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덱싱을 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매니지먼트 DBMS에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추가된 인덱스는 기존 인덱스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결합 인덱스는 구성된 컬럼 순서에 따라 성능이 차이날 수 있다. 자, 인덱싱을 부여하는 거는 컬럼 단위로 부여하는 거예요. 이 속성을 물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컬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컬럼 순서에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넓은 범위의 인덱스 처리하면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그쵸? 왜? 속성들을 여러 개를 인덱스로 잡아놓으면 그거를 다 인덱싱,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인덱싱 한다는 건 뭐예요? 미리 그 속성 값에 있는 값들을 미리 어느 공간에다가 이게 캐싱 해놓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찾을 수 있게 그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인덱싱 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서 목록 같은 걸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만 따로 이렇게 디렉토리처럼 찾을 수 있게 모아놓은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떤 그것 자체도 부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레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테이블 데이터는 같은 공간에 저장되도록 설계한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도서관에 책이 있어요. 책 있는 서고가 있고, 그죠? 책이 있는 책들이 이렇게 있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인덱스 폴더들은 따로 존재하죠. 아니면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위치 정보들, 책이 어느 서고에 어느 칸에 몇 번째 칸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따로 모아놓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았었어요. 찾을 수 있게.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조회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야죠. 그래야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테이블은 도서가 들어있는 서고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그걸 찾는 그 검색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따로 있어야죠. 당연히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뷰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뷰는 뭐냐면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을 조회하는 것들을 실제 이 테이블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A라는 테이블이 있고 또는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두 개를 뭐 예를 들어서 조인을 해가지고 서로 엮어서 A, B와 이 두 개를 합쳐서 조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한 정보만 예를 들어서 별도의 어떤 필요한 정보만 묶어서 또는 그 별도의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논리적인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것을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뷰는 가상의 테이블로서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 맞죠? 뷰는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서 만들어지는 가상 테이블이다. 맞죠? 뷰는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등을 이용한 삽입, 삭제, 갱신 항상 허용된다 그랬지만 항상 안 됩니다. 왜?
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뷰는 셀렉트 위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서트 하거나 딜리트 하거나 업데이트 하려면 여기 있지만 기본 키를 포함한 속성 집합을 뷰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다른 설정을 해줘야 되고 항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데이터만 뷰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클러스터라는 거는 뭐냐면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거는 어떤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A 테이블, B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값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값들 중에 데이터 블록을 갖다가 많이 조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들을 어떤 그룹을 많이 조회하는 블록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액세스를 하거나 하는 디스크 IO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이 따로 분산시키지 말고 이 A하고 B 테이블을 조회를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어떤 공간에다가 물리적인 공간에 이렇게 조회하는 액세스하는 IO 디스크 IO를 줄이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록에 저장하기 때문에 디스크 IO가 줄어든다. 이 맞죠? 그 다음에 단일 테이블 클러스팅이 조인이 많을 이 설명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자, 단일 테이블 클러스팅이라는 얘기는 단일 테이블 안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해놓는다는 얘기는 어떤 값이 어떤 레코드 값이 자주 조회하는 것들만 이렇게 묶어놓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처리 범위가 넓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테이블 클러스팅 자체는. 그 다음에 이거 반대죠. 반대로 설명한 거고. 다중 테이블 클러스팅이라는 건 테이블 여러 개를 갖다가 클러스팅 묶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 테이블 간의 조인이 많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팅을 해놓으면 액세스하는 IO가 아무래도 성능이 빨라지고 IO 이렇게 빈번한 조회하는 것들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요 조인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요거. 그다음에 처리가 범위가 넓은 거는 단일 테이블 이렇게 거꾸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된 테이블은 클러스터 키 열을 공유함으로 저장 공간이 줄어든다. 그쵸? 왜?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키가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 열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줄어듭니다. 클러스터는 데이터 액세스 효율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러스팅 하는 이유가 액세스 할 때 빨리 액세스하게 하는 그 자주 액세스 되는 것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티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물리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위에서 말한 거는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모아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파티셔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자주 액세스하기니까 묶어놓는 거, 묶는 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티셔닝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간에 자주 액세스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데이터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 어떤 이렇게 파트가 있는데 여기 파트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 이 통째가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이쪽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쪽 두 개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아무래도 이제 수월해지고 그다음에 시스템 장애 시에 더 데이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티션별로 백업 복구가 가능하므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테이블 간의 조인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는 거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비용이 증가되죠. 왜? 나눠놨으니까. 테이블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나눠놨다. 그 파티션을 나누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테이블 파티셔닝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테이블 파티셔닝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테이블을 이렇게 나눠서 묶어 놓는 거예요. 파티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류가 이제 범위 분할, 뭐 해시 분할, 조합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범위 분할에는 일별, 월별, 분기별 이런 걸로 이제 분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시 분할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 분할은 범위 분할 파티션이 너무 커서 관리가 어려울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3번은 이제 해시 분할은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라는 것은 고르게 분산하는 거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되는 게 단점이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네, 집중을 분산시키는 게 해시입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중앙에다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어느 지역에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 존재하지만 이거는 하나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인 것처럼. 그게 분산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형태로는 동질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질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평 분할은 전역 테이블 구성하는 튜플들로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요거는 A 지역, 요거는 B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요게 이제 수평 분할인 거예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처리나 이용이 많은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위치시킴으로써 데이터 처리 가능한 해당 지역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보시면 본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알 필요 없이 알 필요 없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입장에서 데이터가 모두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치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위치 투명성.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처럼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이걸 이제 설명 볼게요. 자, 먼저 위치 투명성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위치를 알 필요 없이 단지 데이터베이스 논리적인 명칭만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중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시스템에 자동으로 여러 자료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여기도 A라는 값이 있고 여기도 A라는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이 존재해도 이 중복한 것이 투명성 유지를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병행 투명성이라는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현되더라도 그 트랜잭션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동작을 하더라도 그 트랜잭션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 투명성이라는 것은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한다. 한 곳에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장애 투명성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4번이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여기 보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분산 처리기, 통신 네트워크,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 요소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분산 처리기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통신 네트워크로 여러 군데 있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이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에 이중화 클러스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이중화라는 것이 있고 클러스터링이 있어요. 자, 이건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중화라는 거는 보시면 물리적으로 서버가 있으면 DB 서버가 있어요. DB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DB 서버를 두 개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게 값은 동일한 값이 들어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양쪽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버가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DB 서버를 DB1, DB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에 관리하게 해주는데 이중화시킴으로써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서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한쪽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 서버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쪽은 이제 스탠바이 해놓고 이렇게 스탠바이 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제 여기만 사용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해놨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옮겨가서 이쪽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양쪽 다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중화 클러스터링이 모두 고가용성에 대한 방법이다. 그쵸? 가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른 한쪽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중화에서는 액티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를 액티브, 여기도 액티브에서 양쪽 다 동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액티브, 스탠바이 이런 식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DB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액티브라고 했을 때는 이쪽 DB와 이쪽 DB가 하는 서비스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중화하는 거죠. 서비스를 다르게 하다가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다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둘 중에 한쪽에 DB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한쪽 DB가 다른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이런 구조고요. 고가용성 클러스터링은 전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 서버에서 분산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클러스터링은 그 용어 자체가 묶는 거예요. 묶는 거기 때문에 분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고가용성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노드 서버를 받아 처리하여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러스터링은 고가용성 클러스터링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서버들을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터링을 하나 해놓는 거예요. 이중화해서. 그래서 한쪽이 처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제 전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죠. 하나의 작업을 여러 대 서버 분산해서 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클러스터링은. 그래서 이게 틀렸고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링으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가 구성되게 하고 하나가 문제가 돼도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 하나의 작업을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은 2대 이상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처럼 운영하는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서버를 하나의 서버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이 있는 게 전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 서버로 분산하는 요게 이제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입니다. 요게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인데 요거는 잘 하진 않고요. 고가용성 클러스터링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보안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대조 확인,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죠. 인증이라고 하죠. 인증. 그래서 패스워드, 키, 목소리, 지문 이런 걸로 인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 부여 보정, 사용자 프로필 등을 유지해서 권한 부여할 수 있고 암호화 키, 해독 키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안 기법이 아닌 것은 시스템 체크 포인트는 아니죠. 요거는 이제 시스템 체크 포인트는 뭐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복원을 할 때 사용하는 체크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책이 아닌 것은 접근 통제, 우리가 접근 통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분 기반, 규칙 기반, 역할 기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분 기반이라는 거는 그 접근하는 사람이 그 그룹의 신분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 기반이라는 것은 주체가 갖는 권한,
갖는 권한에 따라서 객체에 접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역할 기능은 그 조직의 역할에 따라서 객체를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업무 기능 기반 정책은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접근 통제 보안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근 보안 모델은 보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형화된 모델이다.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형화된 모델이고요. 무결성 모델은 군대 시스템 등 특수 환경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군대 시스템이나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기밀성 모델이죠. 무결성 모델. 왜 군대나 이제 특수 환경은 보안적으로 어떤 값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이 기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결성 모델은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하니 무결성, 우리가 보안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었죠. 무, 기, 가 이렇게 여러 있잖아요. 그죠?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그죠?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받은 송신을 했는데 수신 쪽에서 데이터가 그 원래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를 온전히 유지하냐. 그 유지와 관련된 겁니다. 일관성 유지. 무결성은 시스템 내 정보가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기밀성이라는 건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보안 쪽에서 이제 설명됐던 내용인데, 데이터가 이게 보안 이게 어떤 보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어떤 보호가 되어 있느냐, 아무나 이제 접근할 수 없게 하느냐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자, 4번이 설명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무결성이라는 거는 그 어떤 데이터를 접근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가 항상성을 유지하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어야지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단위 스토리지 처리할 수 없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스토리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버 하나에 보통 보면은 스토리지가 디스크가 하나 들어있어요. 대부분 HDD라고 하드디스크가. 근데 보통 서버 단위에서는 이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들어있지만 데이터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스토리지 장비를 사용하기도 해요. 스토리지.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지 장비들 데이터만 저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서버하고 연결을 짓는데 이게 이제 1대1 관계를 가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샌으로 구성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NAS, DAS, 샌 이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SD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와 관련돼서 그 반도체 형식으로 된 거를 갖다가 쓰는 것이 SSD고, 스토리지 종류에는 DAS, NAS, 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그 5과목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그 다음에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데이터 모델을 테이블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호행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자,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모든 속성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데이터 모델을 통합된 테이블로 변화할 때는 방법에 상관없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모든 속성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각각의 테이블을 변환하면 테이블 사이에는 1대1 관계가 유지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서브 타입들을 개별적인 테이블로 변환할 때는 처리할 때는 서브 타입의 유형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요 2번이 틀렸는데 이제 스포 타입과 서브 타입이 하나로 통합된 테이블에는 모든 서브 타입의 속성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다 포함시켜야 된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번. 그 다음에 다음 논리 데이터 모델의 속성을 컬럼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컬럼으로 변환하는 건데, 일단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SQL의 예약어를 컬럼으로 사용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약어라는 거는 그 어떤 용어인데, 뭐 예를 들어서 select 뭐 이런 게 예약어인데, 이런 거를 속성명으로 쓰면 나중에 쿼리할 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명은 될 수 있는 짧게 지정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제 쿼리 날릴 때도 그 부하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그 쿼리를 작성할 때도 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짧게 쓰면. 복합 단어는 컬럼명으로 사용할 때는 미리 정리된 표준을 따른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본 데이터를 입력시킨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 데이터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쳤고요.